우리의 온 국민의 관심을 지금 계속 사로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호남 대구상인데 그저께인가요?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두 그 삼성 SK 회장을 불렀다고 해야 됩니까? 모셔가지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보고대라는 걸 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교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반도체 팹, 로봇 AI,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요지는 광주 전라남도, 광주 전남에 800조 원을 쏟아붓겠다. 이게 여기 요지예요. 이거를 이제 설득해냈는지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한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대통령 그 두 분 회장한테 했던 그 인사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더 인사라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저러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만 저거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그 두 회장도 들었을 거고 또 보는 사람도 저는 사실 섬뜩한 느낌이 좀 듣긴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건 역사적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80년의 건국 역사에서 그동안에 항상 전시받고 눌려 있었던 두 직종이 역사 그리고 문명 건설의 주역으로 등장한 거예요. 첫째가 군인입니다. 네. 두 번째가 기업인이거든요. 산업공상에서 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공상에서 제일 아랫계층이네요. 또 군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선조. 근데 무신이니까. 이분들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뒷받침 하에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고 세계적 강군을 만든 거예요. 요새 군대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경의를 표한 거니까 우리 역사의 위대한 역전의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선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선조에는 돈벌이 자체가 천시됐죠. 천시됐고 군인은 그거는 저 아래 사람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앞으로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 어쨌든 한국의 근대화가 산업공상이라는 이 계급 제도를 뒤엎어버린 거거든요. 네. 진정한 계급혁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북한에서는 계급혁명이 실패했고 예.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이 노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바람에 계급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계급이 없어지고 성공했네요. 예, 계급혁명의 성공의 현장입니다. 자, 성공의 현장인데 여기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해석이시고 현실적인 해석을 보면 한동훈 의원은 저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은 민주당 명청대전의 전대용 총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목으로 썼죠.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산업인데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집중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의원의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면도 있겠는데 또 그보다는 이번에 저 발표한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고 그 약 7군데의 투자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광주 부분은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네. 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개 지역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나 광주에 대해서만은 이재용 회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닌데 언론이 여기에 금액이 엄청나니까 이걸 앞세우는 바람에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확정입니다. 네. 나머지 지역은 확정이에요. 확정인데 이 부분만은 그러니까 용수 인력 확보, 전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력 부분도 문제가 있고 용수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문제가 있다. 인프라도 문제가 이재용 있다. 회장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면은 후보지로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네. 왜 이걸 확정적인 걸로 지금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잘못하면은요. 이 잘못하면은 광주 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실현이 안 될 경우에. 그런데 다른 지역은 확정적이니까 자 이거 상당히 앞으로 저는 뒷감당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나오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가장 불확실한 부분, 호남이죠. 그러니까. 호남을 또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다른 부분 확정된 얘기는 얘기 안 안 하고. 하고 호남이 확정된 것으로 얘기해요. 사실. 대통령 입에서 그리고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걸 임기 내에 다 완공시키겠다까지 얘기하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저께 말이죠. 그 호남에 내려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재용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거죠. 경향신문 기사인데 오늘 아침자 기사입니까? 이 대통령 삼성 SK에서 서남권 용인 동시 추진을 약속을 미리 받았다. 이거 대표님께서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다시 보여주시죠.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워딩을 또 볼까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마지막 줄이 제가 더 관심을 끄는데 그걸 보실까요?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는 누가 확정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충돌의 문제가 여전히 남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걸 따지면 또 아까 한동훈 의원의 해석대로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그 표가 많은 네. 호남 당원들 예. 당원들을 위한 어떤 호소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싹 되거든요. 해석은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참 위험천만하고 그럼 나라가 좀 초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은 이 삼성 SK의 자발적인 주체적인 결정의 결과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이재용 회장의 아주 신중한 표현. 맞습니다.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네. 그 나머지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뭐 광주에 대한 어떤 뭐 역사적 빚을 갚는다 뭐 그런 표현.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 국민적 보상을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합의해 줬죠? 아니 그걸 왜 또 광주에 대해서만 하죠?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다 따질 것 같으면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대구 사람 부마 사태를 일으켜서 18년 박정희 체제를 이렇게 내려앉히고 새로운 시대를 연 부산 사람, 마산 사람
뭐 이거 다 포함되는데 또 독립운동가 많이 배출한 충청도 사람 아하.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지나친 광주 사랑이에요. 지나친 광주 사람. 지나친 광주 사랑이 결국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럼 질시와 질투가 일어나죠.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게요.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때문에 경상도가 고립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상도 대 비경상도였다가 그렇습니다. 내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 지나친 광주 사랑 때문에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면은 총선 대선 날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총선 대선. 호남 광주 사랑이 광주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그 지나친 광주 사랑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예. 예.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죠?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최소한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역풍이 분 거죠.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대한 서울 스타벅스가 600군데나 있는 매점이 600군데가 있는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이 서울에 사는 젊은 층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생활 침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한 예컨대 몇만 표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러면은 그거 덕분에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규모 면에서 몇천 배, 몇만 배나 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만들면은 이거는 그냥 정권이 가는 겁니다, 이거. 하긴 한 집안에서도 특정 자식을 편애하면 오히려 그 자식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문재인 만남 두 분의 만남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8월 전당대회 당권 민주당 여당의 당권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관심인데 뭐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다고 할까요? 하는 정청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그 김민석 그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역전이 되는지 하는 게 오늘 만남에 보는 관찰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만남의 결과로 정청래가 관둘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예. 그래서 이 세력 관계가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그 세 사람의 그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및 중도 무당층이 누구를 많이 미는지 또 일반 국민들은 누구를 많이 미는지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6월 27일과 29일 사이에 벌어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보면 김민석 의원이 36.3%. 이제 김민석 의원입니다. 총리로 관뒀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29.5%. 역시 대표로 관뒀죠. 송영길 의원이 14.2%. 이렇게 나와서 그쪽 민주당 쪽 안 내부에서는 김민석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데 반면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곳에서는 정청래 의원은 약간 높더라고요. 23%, 김민석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조원 CNI 조사인데요. 자, 요 상황이 이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어떤 세력 변화가 있겠는지 예상이 되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압박하는 이런 모양이 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대의원들의 생각은 그 현직 대통령 그리고 지지율이 꽤 높은 현직 대통령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찍는다? 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결과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소환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렇죠. 그 일을 어떻게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정청래
전 대표의 선택은 막 기권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40일 이상 남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수 있죠. 방법이고 뭐 선거 운동을 아주 뭐 얌전하게 하는 방법도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과거 생각나십니까? 지난해죠. 2024년이죠. 한 2년 전에 그 당시에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그 지방선거, 그러니까 총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두고 나서 끝까지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지, 그다음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나오겠다고 해서 결국 나왔어요. 2024년 8월에 한동훈 대표가 정식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청래 대표가 그 2년 전에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를 재현하겠는지 이게 참 관심인데. 예. 근데 이분을 통해서 드러난 게 민주당 안에서 이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 사이에 그 앙금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 원인은 아마 2021년 당내 경선 때 그 이낙연 이재명 대결 때의 그 양상이 이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약 상당한 출신 성분의 차이도 있고 출신 성분이요.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쪽은 좌파 성향이 강하고 한쪽은 실용 지향적이고 한 그런 점도 있는데 현재로는 밥그릇 싸움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현재. 예. 노선 싸움이라는 정책 가지고 싸우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이게 밥그릇 싸움은 이게 사실상 풀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정책 싸움은 그건 뭐 이론 투쟁을 해서 승패가 나지만은 그 비슷한 예가 2007년 그때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세력이 치열하게 그 대단했죠. 대결을 최종 하고 당 대의원 수 차이가 400표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또 2016년 공천 파동을 통해서 4월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제2당으로 내려앉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두 대통령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밥그릇 싸움 예. 때문에. 저는 그 밥그릇 싸움이 너무나 원초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학에 또는 지역에 따라서 했다면은 이런 결과는 안 그래서 이번에 전개되는 거 한동훈 의원은 이 싸움의 본질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 앞으로 계속 이번에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 말씀하셨고 아까 그 출신 성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유시민 대통령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씨의 공격이에요. 본인은 뭐 작가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정치인이죠. 예, 그분 얘기가 본인은 자신은 1호 지지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아예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정면으로 뭐라 그럽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선전포고 내용은 저번에 김어준 방송에 유시민 씨가 나와 가지고 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요지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재건축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지분 소유자 바로 나다. 왜 내 동의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이 말의 배경엔 나는 출신 성분이 아주 그 성골이다. 너는 그 비천한 출신 아니냐? 네가 운동을 했냐? 그렇죠. 넌 노무현 세력이길 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대에 섰던 그 비주류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도와줘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김어준, 유시민 이 이제 내전에 뭐 갈 때까지 간 내전 싸움인데 이거를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만남으로 봉합이 되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그런데 그 유시민 씨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본인을 작가라고 부르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작가 일에 충실하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작가적 용어 아주 샤프하고 또 비유가 그럴듯하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 파장은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면은. 그러니까 정축이냐 재건축이냐 그거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정축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받은 말하자면 4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네. 싹쓸어 버리고 왜 재건축하느냐 이런 일종의 정통성 이야기예요. 정통성 싸움입니다 이거. 근데 유시민이 정통성 맞아요? 예. 그저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정통성으로 치면 김대중부터 시작되는 건데 김대중 예, 당신이 뭔데 그 안에 정통인 것처럼 물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말이긴 한데 의원을 말하는데 유시민, 김어준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암시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저는 정통성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백낙청 선생 같은 분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말을 너무 심하게 뱉어놨다.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또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요 세 사람은 집합 개념. 네. 집합 개념이 그 소위 털레유입니다. 털레유. 그러니까 집합 개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싸움은 좀 이상한 편이지만은 그런 대결 구도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 유시민 씨는 2019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설명을 하면서 2021년에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이 자기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검찰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내용이 저 2021년 1월 22일자 대검찰 사과문인데 저 내용에 나타난 자기의 그 잘못과 반성 그 사과의 논리를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공감이 가는 자기의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평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부끄럽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했는데 저 자료에 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원문은 굉장히 길어요. 그 원문의 맨 마지막이 이겁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2021년 1월에 했는데 지금 뭐 그 사이에도 물론 여러 번 했지만 특히 이번에는 저걸 똑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평론의 영역에서는 서로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 조 대표님은 기자 그리고 유시민 씨는 출발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입니까? 예. 어떻게 그 유시민 씨의 그 생활 혹은 삶의 궤적 거기서 나온 저 논리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분이 책을 많이 써요. 네. 상당히 부지런하고 아주 거기 지식이 많아요. 그건 조 대표님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식이 부지런하게. 많은데 예. 아까 저도 그 리얼타임에서 그 글을 읽고 야, 사과를 이렇게 진실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 저 2021년 저 글을 보면서 사과문 치고는 오히려 조금 심할 정도로 심한 사과를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근데 그러놓고선 또 지금 하잖아요. 근데 뭐 별개라고 생각하겠죠. 저건 저거고 이제 글 쓰는 사람이 항상 그 글 쓰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최상급의 용어를 쓰다가 보면은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수가 있긴 있습니다. 대표님도 상당히 그 명사, 그 스스로 만드는 말, 이게 굉장히 강한 편이시잖아요. 근데 적어도 대표님은 저런 식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붓을 꺾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제가 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